생방송 남도 톡톡.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남도 톡톡의 김석훈입니다. 지난 1일 광주 전남북 그리고 제주권역의 회생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광주 회생법원이 개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국 각 법원에 신청을 한 개인 파산 사건은 전년 대비 19,000여 건이 증가를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경제 불황 등의 이유로 사회 전반에 어려운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건 아닌지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생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역을 위한 전문 회생법원의 설치는 반가운 일인데요. 생방송 남도 톡톡입니다. 별의별 정보, 오늘은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박혜란 상담사와 함께 사례를 통한 개인 파산 제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재밌고 다양한 정보가 한가득, 별의별 정보. KBS 목포라디오의 생방송 남도 톡톡입니다. 수요일 별의별 정보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박혜란 상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개인들의 파산 사건, 특히 개인 회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종종 듣게 됩니다. 언론 보도에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증가를 한 겁니까? 네, 제가 법원 통계 월보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도 이후에 개인 파산 신청이 그때 당시 한 5만 건 정도가 좀 넘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개인 파산은 최근 3년간 한 4만 건 정도로 오히려 줄었고요. 대신 개인 회생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2020년 전국적으로 86,553건이던 개인 회생의 신청이 2023년도에 12만 건 넘게 접수가 되더니 그 작년 2025년에는 14만 9,146건으로 2020년 대비 그러니까 40%가 넘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42%, 40% 넘게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정말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 회생은 일정 금액을 이제 갚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는 그런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제 빚에 대해서 전액 면책을 받게 되는 개인 파산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의외로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은 개인 회생이 40% 넘게 이렇게 급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개인 파산은 신청한 채무 전액에 대한 면책을 목적으로 신청을 하고요. 개인 회생은 뭐 파산과 비슷하지만 지금 내 형편으로는 채무 전액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법원에서 정해준 변제 기간이 종료하면 그 면책 신청을 하는 절차인데요. 네. 아무래도 개인 파산이 전액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면책 요건이 개인 회생보다 좀 까다로울 수 있고요. 또 실제로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가 이 면책 요건에 맞지 않아서 개인 회생을 다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최근에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 또는 뭐 개인의 과소비 등 파산으로는 면책을 받기 어려운 채무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도산 사건을 신청하는 연령층 자체가 젊어지는 등 좀 개인 회생이 증가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이제 변화가 사실 있었죠. 빚내서 투자하는 투자, 그 비투 열풍 이것도 있었고요. 예전처럼 사업 실패라든가 실업, 질병 같은 이유로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실 건지. 네, 그동안 예. 제가 여러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한 번씩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돌이켜보니 좀 원론적인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드려서 네.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기에는 너무 어렵게 듣지 않으셨을까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좀 사례도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저 이거 하나만큼은 딱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개인 회생은 어느 정도는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거고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는 네. 전액 면책을 받는 겁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예. 오프닝에서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광주 회생법원에 대한 얘기요. 이게 이제 개원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의 경우 이제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바로 이제 광주 회생법원에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3월 1일자로 광주와 대전, 대구의 그 회생 법원들이 개원을 했는데요. 예. 뭐 3일 개원식도 했더라고요. 그 2017년 서울 회생 법원이 처음 개원한 이후로 2023년에 수원과 부산에 회생 법원이 생기고는 좀 소식이 뜸하다가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네. 만들어져 있었네요. 네, 있었습니다. 일부는요. 예. 세 번째로 이번에 세 지역에서 한 번에 개원을 했는데요. 네. 이로써 우리나라에 총 6개의 회생 법원이 생겼습니다. 이 광주 회생 법원의 개원으로 현재 광주 지방법원에 진행되고 있는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 사건 모두 이관이 됐고요. 또 이후 신청하는 사건들 또한 이제는 광주 지방법원이 아니라 광주 회생 법원으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필요한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개인 파산과 관련해서 앞서 이제 파산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면책받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중점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을 경우 그러니까 피치 못할 때 이제 신청하는 게 개인 파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현재 내 상황으로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개인 파산인데요. 예. 다만 내가 지금 뭐 단순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 파산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채무자의 현재 상황이나 발생 원인 또 미래소득 발생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건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현재 일시적인 수입이 중단된 상태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는지 또 처분 가능한 재산은 없는지 있다면 그 가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채권 자체가 이 비면책 채권이 아닌지 좀 세세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장 증명하기 어려운 게 미래 소득 발생의 가능성 네, 이쪽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지금은 직장이 별로해서 벌이가 별로 네. 이랬는데 나중에 가서 엄청나게 사업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후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 사람의 통상적인 경제 활동의 흔적을 이제 들여다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뭐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해서 네. 장시간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그럴 못하죠. 가능성이 예. 크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비면책 채권이라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비면책 채권 그러니까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비면책 채권이겠죠? 예. 현재 상황에 상관없이요. 채권의 본래가 그 성격상 면책이 안 되는 채권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세금이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과태료가 있겠고요. 예. 또 채무자가 그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도 좀 개인 파산은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임금 성격을 가진 채권들도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가 되고요. 대표적으로 양육비도 비면책 채권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면 그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하지 않은 채권이 있다면 네. 법원에서는 그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 또한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세금이나 벌금 그리고 양육비 말씀하셨죠. 임금도 말씀하시고 이 개인 파산이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상담사님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 벌금이나 양육비, 임금 이런 쪽이 아니면 이런 것은 다 개인 파산에 적용이 돼가지고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이 비면책 채권은 채권이 가진 본래의 성격상 면책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외에 면책 불허가라고 해서요. 정상적인 채권을 개인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파산 선고만 받고 그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년간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그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파산 신청한다 그러면 파산 결정이 된다 그러면 두 번 판결을 받는 것 같이 지금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나요? 네. 일단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빚지고 있는 거 이게 다 면책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파산 선고는 면책까지 일단은 그 지급 불능 상황이라는 확인에 불과하고요.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면책 결정까지 가야 최종적인 결정이 모두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채 10년간 파산 선고에 복권되지 아니한 자 네. 이쪽도 해당이 된다 이거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10년간 재신청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이 파산 신고되고 면책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네. 다시 신청 그러니까 파산은 일반적으로 10년 안에 못 하는 겁니까? 그렇죠. 면책이 되셔도 일정 기간 동안은 면책까지 두 번 돼도? 할 수 없고요. 네. 일단 면책이 되시면 네. 7년 동안은 재신청이 안 되고요. 아 7년이 기준이니까 네. 예. 면책이 안 되면 10년 동안 재신청이 안 되는 거죠. 안 됐어도 네. 그래서 네. 이제 일생에 걸쳐서 파산이라는 제도 자체가 네. 이렇게 자주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주 신청은 문제 있겠잖아요. 네. 예, 빚져놓고 나중에 와서 파산 신청해가지고 면책받고 또 조금 지나서 다시 네. 빚내가지고 살다가 네. 예, 못 갚겠다고 저 면책 신청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죠. 네. 예. 그 면책도 그렇다고 저 말씀을 하셨는데 저 불허가 사유 네. 이 용어를 지금 쓰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책도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안 되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라면 우리 이해를 좀 하기 네. 위해서요. 그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그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요. 만약 우리가 이제 파산을 신청하기 얼마 전에 그 고액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법원에서 봤을 때는 재산의 은닉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신청하기 전에 고액의 재산이 딴 쪽으로 흘러갔다. 네. 예, 했을 때는 은닉으로 온다. 네, 그리고 예. 그 채무의 발생 사유가 그 낭비나 도박 등으로 현저히 스스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네.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이 또한 그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을 하고요. 네. 또 요즘에 그 빚을 내서 주식이나 코인 등 우리가 아, 고액의 투자를 하고 그 이에 따른 투자 실패로 이제 상담을 가끔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또 파산 원인이 있음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다거나 네.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그 편파 변제를 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 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빚내서 비투하시는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꼭 저 질문을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그 빚을 내서 주식을 했다, 코인을 했다, 그래서 네. 손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빚이 생겼다 했을 때 이게 지금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네. 파산 선고가 나더라도 면책 그 결정이 있어서 불허가 사유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파산 선고잖아요. 네. 전체 전액 탕감. 네. 그런데 개인 회생은 될까요? 빚내 가지고 비토했을 때.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개인 회생 하셔야 됩니다. 아, 개인 회생 쪽으로 가면 가능해요. 예, 개인 회생은 어쨌건 이제 갚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요. 예. 일단 그 성실한 변제의 계획안을 제시를 한다면 이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성의껏 몇 년 동안 이렇게 갚겠다. 네. 그런 성의를 보여야겠죠. 네, 그럼요. 주식 투자해 가지고도 그런 경우가 있다. 자, 혹시 센터를 통해서 개인 파산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을 경험해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있었다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예. 일반적이진 않지만 종종 있는데요. 아, 보통 그래요? 네,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네, 보통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저희가 과거 수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부터 뭐 금융거래 자료라든지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들의 재산 상황도 모두 다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재산의 처분이나 고액의 금융거래를 소명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면책 신청을 취한 사례들이 실제로 좀 있고요. 또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라든지 자녀에게 한 증여가 문제가 돼서 면책을 받지 못하신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채권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거나 법원에 면책 불허가 요청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좀 면책이 어려웠습니다. 아, 채권자 쪽에서 면책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이의 제기를 네, 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특히 개인 채권자분들은 이런 이의 제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죠. 아니 개인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파산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담사님한테 네. 만약에 빌려줬을 때 5천을 빌려줬다. 그런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파산 신청 거기에 네. 항목에 포함이 돼 있고 네. 그것을 파산을 한다.
면책을 받는다 네. 하면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의 신청할 수밖에 없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개인 채권자들이 많이 주장하시는 것들이 네. 이분이 이제 그 본인을 사기 그렇죠. 네 의도로 기망했다는 것이죠. 예, 이 사기라는 게 갚지 않을 그 의도가 있었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해버리시면 네. 이제 신청하신 채무자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한 그 방어가 조금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스스로 좀 면책 취하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시고요. 아, 중도에 아예 포기를 하고 맞습니다. 포기죠. 취하를 한다. 취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면책 이거 신청해 가지고 앞서 우리가 얘기를 저 앞에서 했던 것은 이제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뭐 10년, 7년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본인이 그렇게 문제가 돼 가지고 도중에 취하를 했을 때 이때도 그 재신청 안 된다면서요, 몇 년 동안. 네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 됩니까? 이 파산 선고 이전에 만약 파산 사건이 취하가 돼서 선고 이력 자체가 없다면 재신청에 제한이 없는데요. 네. 파산 선고 이후에 면책을 취하하신 경우라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 이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한 취하로 처리가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파산 신청이 제한이 돼서요. 네. 만약에 취하를 하신다면 파산 선고 이전에 취하를 하셔야 합니다. 파산 선고가 나기 전에 네. 그 기점을 그걸 잘 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님 파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예, 경제 사정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뭐 생활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할 것 같은데 더 이상 뭐 돈 벌 방법도 없고요. 네. 예.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특별한 재산도 없고 또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경우에 그 대부분 기초수급이나 기초연금 등 최저생계비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런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 파산을 좀 먼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도 그 상담을 하고 채무 조정을 진행을 하다 보면 고령의 저소득자분들은 개인 파산을 먼저 고려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소득이 또 전혀 없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정한 가구당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라면 우리가 또 개인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으니까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라면 개인 파산 고려한다. 그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네, 1인 가구의 경우는 네. 2026년 법원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가 월 153만 8,543원이고요. 네. 2인 가구의 경우 251만 9,575원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요. 이 해당 기준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네. 또 참고로 이 금액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도 가용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금액입니다. 네.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이제 150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파산을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나이가 젊은 경우는 어떤가요? 무조건 고령자만 파산이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네, 단순히 나이가 젊다고 해서 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나이가 젊고 현재 소득이 있더라도요. 예. 미성년자 등 부양가족이 많아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상황이라면 나이와는 상관없이 파산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실제로 미성년 자녀를 둔 30, 40대 청자녀층에서 개인 파산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분들의 경우는 월소득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아서 네. 법원이 정한 그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처럼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개인 파산이 된다. 뭐 이런 말도 이제 시중에는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오해들을 종종 하세요. 예. 그런데 기초수급이나 차상이라는 것은 현재 형편이 어렵다는 일종의 증빙은 될 수 있겠지만 무조건 파산 면책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 지원을 받으시는 고령의 채무자라고 해도 네. 앞서 말씀드린 비면책 채무가 있다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에
소유에 해당된다면 개인 파산은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예. 법원의 개인 파산 검토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면을 좀 들여다본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할 때 뭐 한두 명 이런 재판을 판결을 해보는 게 그럼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전담재판부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사례들 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 또 허위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 네. 뭐 다 판별을 하겠죠.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면책 보통이 이루어지는지 개인 파산 신청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보통 본인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일단 신청을 하고요. 네. 이때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일단은 합니다. 이 얼마 후에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렇죠. 이 예. 선고에 일단 본인이 꼭 참석을 하셔야 하고요. 예. 이 파산 선고에 참석하시면 보통 법원으로부터 이 본인의 사건을 위임받은 관제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관제인을 배정받아서 관제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서류 안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서류는 법원이 아닌 관제인 사무실로 기일 내에 제출을 하셔야 하고요. 네. 관제인 분께서 이 서류들을 모두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이제 면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 법원에 제출된 이 파산 관제인의 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네. 최종적인 채권자 집회를 통해 면책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그 면책 불허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면책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네. 신용거래에 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신용거래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시간 되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관제인 지금 하셨는데 이 관제인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건가요? 네, 관제인.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이렇게 몇만 건이나 되는 그 개인 파산에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요. 그 외부에 있는 전문적인 법률인이죠. 그 변호사분들이나 법무사분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네. 그럼 이분들께서 내 사건의 파산 관제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혹시 상담센터 통해서 파산 상담을 받게 되면은 좀 절차가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센터에서 뭐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회생이나 파산 신청 이쪽 도와준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그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고액의 수임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시기가 힘든데요. 저희가 이것을 도와드리는 건데 다만 이제 저희 센터가 상담을 해드리는 기관이라서 그 센터에서 서류를 발급해드리거나 법원에 접수를 대신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 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 협조가 되어 있어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 공단을 통한 무료 소송 구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연계를 해드리고요. 네.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류는 본인의 그 준비 서류라서 네. 본인께서 다 준비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발급 받으실 수 있는지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거래 앞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한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 통장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뭐 신용카드 발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는 되는가요? 예. 말 그대로 신용을 담보로 하는 거래가 불가능한 것이라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좀 당분간 어려울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통장 개설 같은 일반적인 금융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좀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발급받는 거 그 신용이기 네. 때문에 신용카드는 어려움이 있고 안 된다고 봐야 되고 통장을 개설해서 금융거래하는 거 뭐 이쪽은 가능하다. 네. 예, 그걸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담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네. 사실로 힘들어하시는 그런 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어려우신 분인데 파산이라든가 뭐 회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참 시리에 빠져 있는 또 그런 분들도 만나고 그러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다면 남는 상담자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사례자분들의 소소한 일상과 사연까지 다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그 사연들이 모두 개개인마다 다르고 또 평범하지도 않아서 네. 기억에 남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상담을 했던 사례자분들 중에서 네. 한때 큰 사업체를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던 분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뭐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도 모두 다 경매 처리가 되고 네. 남아있는 모든 자산을 다 처분을 해서 채무를 상환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존 채무가 남아 있었던 분이었는데요. 네. 이분이 당시 굉장히 고령이셨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으로만 생활하시고 계셨음에도 정말 힘들게 그 소일거리로 일을 하셔서 네. 한 달에 뭐 한 10만 원도 안 되는 채무를 계속 상환을 하고 계셨어요. 예.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이 채무는 도저히 완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중에 다행히 저희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좀 최종적으로는 파산 면책을 받으신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 이분들의 그 책임감 있는 태도와 채권자에 대해서 정말 미안해하는 그 태도 그리고 정말 이런 분들이야말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그 구제해주기 위한 개인 파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그런 의지가 좀 있어야죠. 아무튼 고령의 소득이 없으시다면은 개인 파산제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나이에는 별로 상관없으니까 파산 면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기억해서 젊은 분들도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신청해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죠? 네. 예.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데 아무튼 나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센터에서 또 무료로 이렇게 이제 해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예. 네, 실제로 지금 당장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요. 현재 내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예. 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도 정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함께 고민하다 보면 새로운 시각으로 다른 부분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꼭 저희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 연락하는 방법 어떻게 되죠? 네, 뭐 저희가 전화번호라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세 곳의 상담센터가 있고요. 네. 그 전남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네. 서부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61-285국에 3980번이고요. 네. 순천, 여수, 광양 등 동부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순천시 해룡면의 동부센터 같은 지역번호고요. 727국에 2590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부권에 네. 거주하시는 뭐 해남, 진도, 완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533국에 39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박혜란 상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